여러분, 왓썹입니다. 오늘 지금 저는 한병문화관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이 있죠. 그 벚꽃원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와의 대화를 지금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주 한병문화관에 와 있습니다. 광역도시 아닌 곳에서는 지금 전주가 처음으로 지금 이런 저자와의 대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지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문화의 도시, 영화의 도시, 예향 전주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대가 조국의 주인공, 영화배우 조국님을 모시겠습니다. 벚꽃원 산책의 저자 조국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또 진솔한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궁금하더라고요. 영화배우 조국님을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가장 편하실까? 장관, 수석, 교수, 배우 중에 어떤 게 마음이 편하실까요? 제가 여러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연이 있는 분들이 다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교수라 부르고 있고, 저하고 청와대에서 근무 같이 한 사람들은 지금도 수석이라 부르고 있고, 통상의 시민들은 이제 장관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벚꽃원 산책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원래는 이게 2010년에 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오마이뉴스 수채로 그 법률가가 아닌 비법률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좌였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쭉 강의를 했고, 거기서 당연히 이제 비법률가 대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 사상들을 쉽게 풀어서 말할까라고 애를 써서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 강의 녹취록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 강연을 책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전혀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여유가 좀 생기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정리한 게 지금 이 책이고, 법을 떠나서 법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볼만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주에서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은 사상가가 있다면? 독일 사람의 책인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수많은 권리가 있거든요. 뭐 신체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 권리란 것이 우리에게 뭐냐?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국민들의 모든 권리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뭐냐면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고문을 내가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 때는 내가 맞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맞고도 다 참았어요. 맞습니다. 맞고도 참고 쉬쉬하고 내가 맞았다는 것 자체, 고문당했다는 자체를 숨겼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지금 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간에 시민들이 그 대통령을 놀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근래 사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모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과거 거꾸로 올라가서 권위주의 정권 때 어떤 시민이 박정희 대통령 덕에서 무슨 비판을 했다 그러면 암장이 되죠. 그냥 남산에 끌려가죠. 즉 표현의 자유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그 권리를 행사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인 거죠. 근데 이러한 권리,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맞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장됐는가 생각해 보면 투쟁을 통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사회권이 뭐냐면
과거에는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한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토요일날 휴무제 하자고 주장했을 때 나라 망한다고 모든 사설이 얘기했습니다. 주 5일제 했다고 토요일날 쉰다고 지금 안 망했습니다. 지금 다시 금요일 반을 쉬자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출산 휴가의 문제 이런 것도 지금은 주장하면 뭔가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권리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유권, 여러분들의 사회권, 휴식권 문제 같은 경우도 보장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이 이 권리편이에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그 사법살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예가 될 몇 개의 사건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법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겁나게 느껴지고 즉 법조 시스템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예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란 것이 유지되려면 법을 당연히 법치가 관철돼야 되는데 그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집행하고 잘못 적용하면 그 제일 나쁜 일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사람이 죽으면 그게 바로 사법살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가 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 유성씨 사건이 있습니다. 유성씨 사건.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화교 출신인데 화교 출신으로 한국에 안착한 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무원이었는데 간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도 같이 간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돼서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간첩이 서울시에 파견된 거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무슨 일을 했다 해서 중국 관련 서류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발간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국정원이 위조를 한 게 확인됩니다. 다 무죄가 됩니다. 유서 대필 사건, 유서를 대필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 네, 그것도 다 네. 무죄가 났거든요. 그것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던 그 법률 해석, 적용, 집행자들에는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처벌받은 적도 없죠. 그러한 점에서 사법살인의 형태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법은 이렇게 좀 더딘 걸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경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 대통령 때마다 똑같은 법률 헌법 체제 하에인데 시대적 분위기가 달라지죠.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아까 법조인들의 생각도 달라지죠. 맞습니다. 똑같은 제도 하인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를 때 그 제도와 법은 어떤 경우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제도가 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된다면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제약하고 박탈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조계 친구분, 뭐 지인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서울대 교수 시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러면 약간 이름 자체가 조금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제 아는 법조인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9년 하반기에 이른바 이제 뭐 조국 사태라고 불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연락이 완전 두절되더라고요.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제가 연락을 좀 부탁하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받아주지도 않는 경험들을 했고, 근데 제가 참 고마웠던 게 그런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를 저와 아무런 연이 없는 사람들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1심 판결 끝나고 제가 지금 2심을 대기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참 고마웠던 게 저하고 아무런 사적 연이 없는 대학 후배도 아니고 뭐 대학 동문도 아니고 또 지역도 다른 어떤 또 변호사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내가 2심 돕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렇게 법조계 흐름들이 좀 변하는 모습을 조금 느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그 일장의 사회 계약을 보면요, 그 루소의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서울 공화국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분노를 넘어서 이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지방분권 얘기 뭐 대부분 다 하실 건데,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뭐라고 썼나 하면 프랑스의 수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합니다. 파리를 없애자. 그럼 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를 지방별로 도를 돌자. 파리 한번 하고 부르고뉴 한번 하고 이렇게 돌면서 하자. 수도에 파리에 해놓으니까 모든 게 파리에 집중되더라 라는 얘기를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합니다. 그 사상이 루소의 그 수도를 없애자라는 그 사상이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난 그 미테랑 대통령 시기에 그 프랑스가 헌법 그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말고 프랑스는 지방분권공화국이다를 1조에 넣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치와 동급으로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넣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들이 전 언제 시작했냐 하면 전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발의하는 헌법 개헌안에 지금 프랑스에 이미 현실화되었던 지방분권공화국 조항을 넣습니다. 그걸 당시에 뭐 제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했던 일 중에 그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그 개헌안 작업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수처가 핵심적 구호 중에 하나였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국회의원 수가 반이 안 됐습니다. 180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당시 의석 구조 하에서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동의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는 수준으로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그 수준에 맞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수처가 너무 구멍가게 조직입니다. 검찰의 작은 지방에 있는 지청 하나 규모보다 못합니다. 원래 설계했을 때 생각은 적어도 한 대여섯 배, 한 10배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바른미래당과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 그 뒤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음 총선 이후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들과 질의응답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소영님 어디 계세요? 노소영님. 교수님께서는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진 않으셨지만 누구보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조민 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리실 건지 응원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생각이 없고, 지금 이제 갑자기 저희 딸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저희 딸내미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저희 독립을 해서 살아서 스타일도 그렇고 이제 아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애입니다. 특히 이제 의사 졸업시험, 그 다음에 의사 국가시험, 뭐 인턴 시험 볼 때마다 시험장 앞에 조선일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적어도 1년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고 쉬고 있고 그 속에서 뭘 하든 그 판단은 저희 딸이 스스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슴속에 저 말고 남자 2명을 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영화배우 정우성이고 한 명이 바로 우리 조국 교수님입니다. 아니 그럼 김대중님은 없는 건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만사덕입니다. 네. 조국 교수님께서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네, 저도 언론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나와 저도 있었고. 봤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혹시 전주가 아니더라도 혹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 뒤에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청와대 시절이 궁금합니다. 예. 그 시절이 교수님께는 어떤 의미이셨는지요? 그 청와대가 한 2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2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촛불 시민의 열망이기도 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제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 개혁 외에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 기무사의 정치 개입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민정수석실의 핵심 과제였고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고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일요일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이루었던 성과들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회한이 가득 찹니다. 그때 민정수석실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예를 들어 뭐 최강욱 당시 비서관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민영배 그 민정비서관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또 국회의원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몇몇 또 비서관들 또 행정관들은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해서 정치로 나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고요. 가장 나쁜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은 수사 기소의 대상자가 되어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반 진반으로 민정수석실 근무자 중에서 수사 기소 안 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군요. 라고 구박합니다. 네네. 그 중에 수사 기소 안 된 두 분 오늘 오셨습니다.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황현선 더 전주 포럼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 조국 교수님과 이런 공식석상에 이렇게 자리하는 게 얼마만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께 한번. 저는 수석님하고 공식석상에 이렇게 같이 쓴 적은 처음이고요. 저는 항상 무대 뒤나 무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희 아까 앉아서 있다가 사회자님이 서울말을 너무 완벽하게 하셔서 기분 나빴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촌사람에서 그런지 전주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서울말 쓰는 걸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여기 와서 서울말을 들으니까 진짜 황당하네. 그런가요? 저는 두 분보다 좀 늦게 민정수석실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화려한 연예인 생활이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그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날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최강욱 의원이 연예인 생활을 했다는 말을 이해 못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참조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연예인이야. 제가 무슨 이러저러 위원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일 부러워하시는 게 그 경력이더라고요. 아까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를 찍은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려 3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2편은 이미 개봉돼서 전주영화제 상 받은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한 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짐작에 가시죠? 네. 이런 연예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3편 찍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영화배우 최강욱 오셨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상한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급기야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몇 명을 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끼워 붙이는 사람들이 우리 철험의 회원으로 있는 의원분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다가 나를 넣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이미 당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열린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엮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돈봉투 사건은 저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접하고 깜짝 놀랐고,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 JTBC가 지금 녹음 파일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씩 공개하는 걸 보면서 심각한 상황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명명백백히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고요. 단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면서 매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 송영길 선배가 빨리 이제 그 상황을 좀 다 밝히고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분이 얼마 동안 함께 계셨죠? 수석님 처음 민정수석 뒤시고 보좌관으로 가서요. 처음 느낌은 오 잘생겼다. 두 번째 느낌은 오 사람도 좋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인간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워낙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 허점들과 약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과연 화장실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수석을 바라보는 분들이 청와대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이 뒤틀려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가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이제 머리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도끼로 잘라버리겠다. 최강욱 의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사실은 그 친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아주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현선 국장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보좌관 역할을 17년 5월부터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당대표 하실 때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혁신위원회 실무관사를 또 했습니다.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봤고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 해서 청와대까지 같이 가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제가 농반 진반으로 별명 소개할 때 이제 최강욱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최강욱이 아니라 예. 최강욱. 최강욱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어긋나거나 하면 절대 이 욱을 참지 않아요. 그 욱의 스위치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스위치가 언제 올라가는 거죠? 네, 김병관 의원이 이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이리 사람이라고 이제 반갑게 생각하고 고향 후배가 오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자마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서울말 하는 거야. 그 제가 보자마자 초면에 너 왜 서울말 하냐?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꼴값을 떨 때 너무 네. 싫은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남들을 보면은 최대한 그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항상 짜증이 나고, 조영래 변호사님이 그 시보 생활을 하면서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내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우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제가 법사위 국정감사 때 가서 대검찰청 강당에다가 그걸 띄우고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사들이 저런 말이 진짜 있습니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직의 오늘날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꼴값을 떨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국회인지 편의점인지 분간 못하는 놈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그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께. 제가 언제 그런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유 허리 찔렸네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서울말로 원고대로 진행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재판 과정 보시면서 진실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많이 드러났죠. 이제 저것들이 초창기에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수사를 왜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가 사모펀드 얘기였거든요. 제가 반드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평생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진실은 드러나 있고요.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에 눈 감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 진실은 조만간에 다 벗겨질 거다.
만약에 재판이 팩트라고 하면 재사상 재심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저는 2심 재판부에서는 꼭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검찰 다루기 전문가이신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하면 검찰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이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도 그걸 찍어주다니 이게 진짜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좀 읽는데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유신의 환상이나 그림자를 걷어냈듯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 첫 번째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이 어떤가를 너무나 잘 아시게 됐고 두 번째 고시 합격한 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확실하게 깨우치시게 됐고 세 번째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것들이 얼마나 천박한가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수많은 똥을 섭취하신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된장하고 구분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님도 당시에 화를 좀 내셨습니까? 세상에 그 똥을 안 싸는 사람은 없어요. 왜 화를 안 냅니까? 근데 이제 화내는 방식이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저걸 지금 화라고 내고 앉았나 정말 자기가 승질이 나는데 욕을 못해요. 욕을 에이씨 이게 최고예요. 화가 난 거야. 앉아가지고 에이씨 하고 머리 한번 올리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승질이 나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봐. 그 대신 욕해달라는 얘기예요. 좀 나쁜 사람입니다. 수석이 화난 거는 실은 뭐 저만 약간 눈치채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빨라지. 청와대 출입기자회사에서 흐르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오보를 써라. 반드시 새벽에 전화가 온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걸 화라고 내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을 완전히 거짓으로 하거나 맥락을 비틀어서 교묘하게 이제 사람을 소위 이제 연매기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참 난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사들에 대한 강한 이제 문제인식들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이씨 이렇게 표현하시는 정도 뭐 해서 그런 정도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조국 수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누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청하시는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억지스러운 논리를 펴거나 그러면은 입이 일단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이 커져. 쳐다보고 있어요. 최강욱 의원이 취미 중에 하나가 클래시컬 음악 듣는 겁니다. 근데 클래시컬 음악 왜 놀라시죠? 왜 다 놀라시죠?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안 믿으실 거 미리 지금까지 말한 느낌으로 뭔가 하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는 건데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그리고 문화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말을 자꾸 이렇게 일부러 거칠게 하지 실제는 문화 수준 교양이 매우 높고 이 음악 관련해서 또 뭐 미술품 관련해서 눈, 귀가 매우 밝고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네.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 또 저에 대한 이제 웃긴 얘기 들다 보니까 좀 즐겁고 또 더 중요하게는 뭐 이렇게 오늘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또 바깥에서 모니터 통해서 보시는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 그런 눈빛 이런 걸 보니까 제가 그 자체만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석님이 여기서만큼은 좀 웃고 우리 또 수석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자들이 아 조국이 좀 저렇게 웃고 잘 풀리고 갔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잘 그래도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한 살씩 두 살씩 줄어들으신 거를 축하드리고 똥 많이 드신 대가라고 생각하고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수석님이 가지셨던 생각 또 펼치셨던 뜻들이 제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저도 생각하고 우리 뜻 있는 시민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법구정 산책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뭐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선물을 주신 저희 동료들 마음, 오늘 노래 불러주신 우리 시민들의 마음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그냥 뚜벅뚜벅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